안녕하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이제야 정신 차린 박성호라고 합니다. 올해 46이고 동네 골목에서 10년 넘게 자그만 자동차 정비소를 하고 있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빠질 날이 없는 사람이죠. 말주변도 없고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데다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처럼 사람 하나만 믿고 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제 아내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제게 해준 게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새벽 6시에 가게 셔터 올리고 밤 9시에 내리고 그 사이에 차 고치고 밥 먹고 아내는 제가 요양센터에 다녔죠. 그날도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당신 또 라면으로 때웠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제 가게 앞 쓰레기통에 라면 봉지 2개 있더라. 사람이 나이 40 넘으면 위장부터 상한다는데 왜 그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다뤄? 바쁘면 그냥 후딱 먹게 되더라고. 손님이 밀리는데 밥 차려 먹기가 그래. 바쁜 게 무슨 벼슬이야? 손님이 당신 위장 고쳐줘? 여기 국이랑 밥 따로 담았으니까 12시 되면 무조건 앉아서 먹어. 안 먹으면 나 내일부터 도시락 안 싸. 밤에 들어가면 제 손등에 핸드크림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손이 이게 뭐야? 갈라져서 피가 다 났네. 장갑 끼라고 몇 번을 말해. 장갑 끼면 볼트감이 안 잡혀. 정비하는 사람들은 다 맨손이야. 그래도 이 손이 우리 집 밥줄인데 좀 아껴야지. 난 당신 손 보면 마음이 그래. 우리 지훈이 학원비도 어머님 병원비도 다 이 손에서 나오는 건데. 전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웃었습니다. 남자가 뭐 대꾸할 말이 있나요? 그저 사는 게 고맙다 싶었죠.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반년 만에 확 나빠지셨어요. 밤에 집을 나가시고 저를 못 알아보시고 아무데나 실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은 대기가 반년이라고 했고 저는 가게를 하루도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아이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냥 다른 요양원 보내자. 석 달만 버티면 돼. 검증된 좋은 곳에 보내는 게 맞아.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야. 당신만 고생할 거라고.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지 뭐 남이야? 나 이래봬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남의 부모 씻겨드리는데 내 시어머니를 남 손에 맡겨? 그렇게 그 사람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석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석 달 동안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가끔 들르면 아내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로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상까지 줬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상 받던 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이 은혜를 내가 평생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갚긴 뭘 갚아. 부부가 그런 걸 따져? 지금 생각하면 그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아내에 대한 면죄부는 아닌데 왜 아내 말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게다가 어머니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죠. 야야, 저 방에 남자가 있다. 어머니 무슨 남자요? 여기 며느리랑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니야, 저기서 쳐다보잖아. 어머니 또 헛것보시네. 약 드시고 좀 주무세요.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처년이 데리고 왔어. 내 눈으로 봤어. 저기 저 여자가. 어머니가 아내를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던 저는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 대소변 다 받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시다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돌아 누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뒤에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고 그 길로 요양병원에 실려가셨다가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바뀐 것도 있었죠. 아내 야간 근무가 부쩍 잦아졌어요.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야근이 왜 이렇게 많아? 센터가 그렇게 바빠? 어르신들이 밤에 더 아프시니까 그렇지 뭐. 왜? 뭐 의심돼? 의심은 무슨, 그냥 당신 몸 상할까봐 그러지. 몸 상할까봐 그러는 사람 눈이 그래? 지금 나 취조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머님 똥 치울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나 그 석 달 동안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살았어. 그런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제가 또 빌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면 저를 언제든 무릎 꿇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침에 아내가 제게 말하더군요. 아참 여보, 내 차 시동이 안 걸려. 아침에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 배터리 나갔네. 그거 벌써 몇 년 됐잖아. 내일 가게로 갖고 와. 10분이면 가라. 내일은 안 돼. 나 아침에 어르신 댁 가야 돼. 그럼 모레. 모레도 안 돼. 그냥 나중에 시간 날 때 할게. 당분간 택시 타면 되지 뭐. 택시비가 배터리 값보다 더 나오겠다. 그냥 내가 가서 갈아줄게. 키만 줘.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그러면 그 지하 주차장에 자기가 모셔두는 차 써도 돼? 저는 평소에 가게 대차를 몰고 다닙니다. 손님 차 맡아놓고 대신 내주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세단은 며칠씩 지하 주차장에 그냥 세워둡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나가는 차다 보니 아내가 슬쩍 묻더군요.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 경차 몰다가 큰 차 몰면 익숙하지도 않고 사고 날까봐 걱정되고. 그거 블랙박스도 고장나서 안 되는데. 정비를 하다 보면 자기 차가 아닌 차를 몰다가 사고 나서 오는 차도 꽤 있거든요. 게다가 블랙박스까지 고장나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말인데 아내는 제가 그 차를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빈정상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됐어. 택시나 타고 다닐게. 아내는 걱정하는 제 말에도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오해하는 게 싫어서 그날 바로 그걸 끌고 가서 새로 블랙박스를 하나 꺼내서 직접 달았습니다. 그동안 고쳐야지 하다가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단 건 요즘 나오는 신형이었습니다. 차 실내 배선에 직접 물리는 방식입니다. 시동을 꺼도 계속 돌아가고 소리까지 다 녹음되죠. 아내를 위해 새로 달고 아내에게 끌고 다녀도 된다고 말해주려고 했어요. 아내가 오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은 어차피 제가 약속이 있어 이 차를 사용해야 했기에 아내에게는 그 다음 날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블랙박스 고쳐놨으니 써도 된다고. 그런데 그 말을 못한 게 아내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실마리가 될 줄은 몰랐죠. 블랙박스를 고친 그 다음 날, 저는 후배의 아들이 돌잔치하는 날이라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가는 길에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에 보호자 있어야 한대. 오늘 자고 올게. 지훈이 저녁은 차려놨으니까 당신은 알아서 먹어. 저는 알겠다고 나도 돌잔치를 간다고 답했습니다. 장모님이 무릎 수술을 앞두고 계셨거든요. 오후 6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더 늦게 집에 오는 편이거든요. 올라가기 전에 보니 제 차는 늘 대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 경차는 며칠 전부터 배터리가 나가서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었고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방에서 게임하다가 툭 던지더군요.
아빠 아까 집에 왔었어? 어? 아빤 지금 왔는데? 아니 한 30분쯤 전에 엄마 들어왔다 나갔는데 현관에서 남자 구두 소리 났거든. 또각또각 하는 거. 아빠 작업하 소리 아니야? 엄마 구두 소리였겠지. 엄마는 오늘 외할머니 병원 갔어. 내가 잘못 들었나? 게임한다고 헤드폰 끼고 있으니까 잘못 들었겠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아내를 의심 안 했어요. 뭐 옷 갈아입으러 잠깐 들렀나 보다 했죠. 저도 옷을 갈아입고 계속 세워뒀던 세단을 탔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큰 도로로 진입했는데 얼마 안 가 갑자기 흰색 SUV 한 대가 저를 3번이나 밀어붙였습니다. 급하게 기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더니 곧 창문을 내리고 한 남자가 욕설을 퍼붓더군요. 야, 이 개새끼야, 운전 그따위로 할래? 사실 그 직전에 제가 그 차에게 양보를 못 해줬거든요. 저도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던 건데 그것에 앙심을 품었는지 끈질기게 굴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제 옆구리를 툭 긁고 달아났습니다. 차 번호를 저는 그때 못 봤습니다. 저는 눈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 정신도 없었거든요. 기분이 너무 더러웠고 이대로 그냥 보낼 생각도 없었어요. 전 근처 골목길로 들어가 차를 대고 블랙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그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걸 확인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파일 목록 맨 위 날짜가 저녁 5시 24분이었습니다. 오늘 날짜였습니다. 순간 했죠. 불과 몇십 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타고 갔었나 하는 생각에 그 시간에 있던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스피커에서 제 아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자기 차는 언제 나온대? 아내 목소리에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제가 저런 전화를 받은 적 없으니 제게 한 말은 아니었고요. 세상에, 차 빌려준 적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 뒷 목소리에 집중했죠. 다음 주나 돼야 한대. 엔진에서 소리 난다고 몇 달을 그랬는데 결국 어제 길에서 퍼졌잖아. 견인차 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거봐, 진작 봐달라고 하지 그랬어. 어디다 봐달라 해. 뭐 자기 남편 가게?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하긴 그 인간한테 갖고 가면 또 공짜로 봐주긴 하겠다. 그러게 3년째 오일값밖에 안 냈지 아마. 사람이 참 순해. 순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거기서 제가 잠깐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그리고 다시 눌렀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 왔어? 몇 시로 했어? 8시 반. 잠깐만, 방번호 뭐라고 왔더라? 1408원에 결제도 내가 미리 다 해놨으니까 자기는 몸만 오면 돼. 카드 뭘로 했어? 자기 카드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걸리면 안 돼. 걱정 마, 법인카드로 했어. 우리 센터 걸로 하면 아무도 몰라.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아파트 앞에 차 세워둬야 해. 그 인간 눈치채면 곤란해. 그리고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와야 하니까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좀 기다려. 집에 애 있다며. 걱정도 팔자다. 우리 애는 게임 시작하면 옆에서 불이 나도 몰라. 그리고 그 인간은 9시 넘어야 들어와. 그러니까 괜찮아. 분명히 제가 돌잔치에 간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것도 싹 다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한텐 뭐라고 하고 나왔어? 뭐라고 하긴, 엄마 아파서 자고 온다 그랬지. 그래야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자기랑 붙어있을 수 있잖아. 그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몰라. 내가 시어머니 수발된 여자라서 그런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믿어. 그거 참 편한 남편이네. 나도 그런 마누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마누라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 마누라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착하진 않거든. 거기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즐겁게 웃더군요. 저는 그 남자 목소리를 압니다. 3년째 제 가게에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데려온 사람이에요. 여보, 이분이 내가 다니는 센터장님이셔. 잘 좀 봐드려.
그렇게 소개받고 제가 3년 동안 엔진 오일 갈아주고 타이어 봐주고 겨울에 배터리 서비스로 갈아준 사람입니다. 올 때마다 형님 형님 하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던 사람이죠.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제 차가 지하 주차장 그 자리에 들어와서 주차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꺼진 뒤에도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릴 때 문을 닫으니 그 충격으로 얼마간 더 작동됐거든요. 그 화면에 두 사람이 허리에 손을 얹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요. 저는 바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데 머리가 냉수 부은 듯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까지 20분을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그날 하필 두 사람한텐 차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 차는 사고로 정비소에 들어가 있었고 아내의 경차는 배터리가 나가서 움직일 수 없었죠. 택시로 움직이자니 이쪽 저쪽 가야 할 곳이 많았고 그래서 제 차를 몰래 끌고 나갔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계획은 완벽한 듯 했습니다. 남자를 태우고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차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고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간다. 저는 9시에 들어와서 차가 제 자리에 있는 걸 볼 테고 아내는 친정병원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딱 하나, 그 사람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할 줄 몰랐겠죠. 게다가 블랙박스를 고쳐둘 줄 몰랐을 거고요.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 저는 로비로 뛰어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러고 올라가면 제가 미친놈 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문부수고 하면 나중에 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제가 가해자가 되죠. 저는 차 안에서 10분 동안 앉아있다가 전화 2통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예전에 사고 소송 때 인연이 있었던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그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지금 호텔 앞입니다. 아내가 남자랑 몇 호실에 들어갔는지도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사장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절대로 그 방 안에 발 들이지 마세요. 왜요? 제 아내지 않습니까? 증거를 잡으려면 사장님 아내라도 그 방은 사장님 방이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장님이 주거 침입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그걸 노려요. 사장님이 한 대라도 치면 그날로 사장님이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뭘 해야 됩니까? 문 밖에서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나오는 것만 확보하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방 안은 절대 촬영하지 마세요. 옷 벗은 사람 찍으면 그게 또 사장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법은 피해자에게 너무도 많은 제약을 주더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 남자 아내한테 거는 전화였거든요. 저는 그 남자의 부인도 알고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제 고객이니까요. 몇 번 차를 정비해 준 적이 있어서 연락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여보세요? 그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정비소 하는 박성호입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좀 그런데요. 사모님, 오늘 사장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지방 출장 간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호텔에 계십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호텔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서.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한참을 그랬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주소 찍어서 보내주세요. 목소리가 아주 담담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그 분노가 차갑게 식는 지점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분은 눈치는 채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그걸 제가 먼저 알려줄진 예상 못했겠죠. 전화를 끊고 저는 프런트로 갔습니다. 방 하나 있습니까? 오늘 밤 묵을 겁니다. 몇 분이세요? 일행이 한 사람 더 올 거긴 한데 일단 지금은 저 혼자고요. 혹시 14층에 방 있으면 14층으로 주세요. 14층은 지금 2개 남았는데
1402호랑 1410호 있습니다. 1410호로 주십시오. 카드키를 2장 받았습니다. 요즘 호텔은 카드를 안 대면 엘리베이터에서 층 버튼이 아예 안 눌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식으로 손님이 되어야 했고 그 불륜남의 부인도 제 일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카드키를 2장 받은 게 그래서였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딱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냥 집에 갈까? 못 본 걸로 할까? 저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안 보면 없던 일 아닌가? 그 생각이 3분쯤 갔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관에서 남자 구두 소리가 났다는 그 말이요. 우리 애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4살짜리가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덮어두는 건 정말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0분쯤 뒤에 그 부인이 도착했습니다. 코트 하나 걸치고 화장도 안 하고 슬리퍼를 신고 있더군요. 눈은 벌겋고요. 오는 길에 울었는지 아니면 분노로 눈이 벌겋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심정만은 이해가 갔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카드키입니다. 여기는 이거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갑니다. 제가 방을 하나 잡았으니까 사모님은 오늘 제 일행이십니다. 그 부인이 카드키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그러시더군요. 사장님, 저 아까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고요.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오는 길에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 사실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일 비참하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언제 하셨어요? 저 안지 1시간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걸 알았어요? 저는 불륜 증거 잡으려다가 결국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잘 안 쓰는 차가 있는데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어제 고쳤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십 분 전에 그 차를 타고 나오는데 보복 운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확보하려고 확인하다가 두 사람 대화를 들었어요. 오늘 이 차를 타고 나가서 그 남자를 태워서 왔더라고요. 블랙박스 고장난 걸 알고서 같이 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14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하더군요. 카펫이 깔려서 발소리도 안 났습니다. 우리는 1408호 문 앞에 섰습니다. 두들길까요? 두들기면 안 열어줍니다. 안에서 옷 입고 시간 끌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이나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처벌받는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그럼 어떡해요? 여기까지 와서 문 앞에 서 있기만 해요? 저 사람이 자기 발로 나오게 만들면 되죠. 그 부인이 저를 한참 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 인간을 유일하게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건 제가 알아요. 뭡니까? 돈이요. 정확히 시아버님 재산이요. 저 인간이 10년째 그것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시아버님 기침만 해도 병원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아버지 유언장에 적힌 내용 때문에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부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아버님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연락 왔어. 나도 갑자기 친구 문상 때문에 지방 내려가 있어서 못 가는데 당신이라도 가봐.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병원에 연락해보고.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아내가 방에 있으니까 통화는 복도에서 하려고 했겠죠. 수건 하나 걸치고 휴대폰 귀에 대고 나오더군요. 저는 미리 챙겨온 고무쇠기를 문틈에 밀어넣었습니다. 정비할 때 문짝 고일 때 쓰는 물건입니다. 문이 안 닫히더군요. 문이 활짝 열린 안쪽에 제 아내가 속옷 차림으로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제 아내가 놀라 옷을 몸에 가져다 대며 가리려고 하더군요. 아니 잠깐만,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딱 봐도 문제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흰 그냥 회의를 좀 길게 하다가. 회의를 호텔에서 수건 하나 걸치고 합니까? 아무리 같은 회사 직원이라도 이건 아니지.
내 와이프는 속옷만 입고 있는데!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방 안쪽은 안 찍었습니다. 그 남자 얼굴하고 문 옆에 붙은 1408이라는 숫자만 한 화면에 들어오게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최 사장, 예. 나 혼자 온 거 아니야. 불륜남의 얼굴이 의아해지더군요. 자기는 살았다 생각했겠죠. 자기 아내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아내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옷을 대충 가리고 방문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당신이 뭔데 여길 와? 미쳤어? 사람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넌 그럼 왜 여기 와 있냐? 너야말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뭐가 어떻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여자라고. 그건 변명이 안 되잖아. 설명을 해보라고. 네가 왜 다른 놈이랑 호텔에 와 있었는지.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기름때 냄새 나는 손으로 평생을 살았어. 난 그 냄새 맡으면서 밥 먹었다고. 난 당신이란 사람 이제 지긋지긋해. 헛소리하지 말고 옷이나 입어,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그 말이 나오는데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게 싫었으면 그 손으로 번 돈도 싫어했어야죠. 이혼을 하고 나서 남자를 만났어야죠. 결혼 도중에 제가 버는 돈으로 살 건 다 사놓고 이제와 제가 싫어서 바람을 폈다니. 그때 제 눈에 아내가 끌어안고 있는 쇼핑백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담긴 고가의 코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겨울 결혼기념일에 제가 사준 겁니다. 저는 그거 사느라 3개월 할부를 걸었습니다. 아직 할부가 한 달 남았어요. 옆에 가방도 작년 생일에 사준 거고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제가 압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가족카드 3장, 제 명의로 개통한 제가 사준 휴대폰, 우리 집 카드키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내리 전화를 3통 걸었습니다. 카드 사죠? 가족카드 3장 전부 정지해주세요. 예, 명의자 본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직접 연락하기 전까진 재발급도 막아주세요. 아내는 순간 당황한 듯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이거 뭐 하는 거야?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사죠? 제 명의 훼손 중에 1개 정지 부탁드립니다. 예, 명의자 본인 맞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굴 거야? 마지막은 휴대폰 앱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바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손에 있는 거 전부 남의 물건이라고 생각해. 카드도 남의 카드, 전화도 남의 전화, 집도 남의 집. 편하지? 어차피 너 날 남편으로 생각도 안 하잖아. 싫어하는 사람이 준 걸 왜 써? 불륜남한테 해달라고 해. 뭐? 야, 너 미쳤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내가 악을 쓰면서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저를 밀치고 백을 들고 도망가려고요. 그때 그 부인이 그 백을 낚아채더니 로비 쪽 복도 바닥에 통째로 쏟아버렸습니다. 코트가 떨어지고 화장품이 굴러가고 카드가 흩어졌습니다. 효부라고 소문났던데요. 뭐라고요? 동네에서 소문 다 났던데. 치매 걸린 시어머니 3달 동안 수발든 며느리라고. 우리 남편이 그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여자 없다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요? 근데 그 3달 동안에도 우리 남편 만났죠? 아내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전 그때 그 표정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불륜이 들켜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긴 했죠.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지금? 헛소리인지 아닌지 두고 봐요. 당신 남편 입은 그 말 한마디로 몇 년이나 막았을지 몰라도 내 입은 못 막아. 효부? 하, 사람들이 당신 이 꼴을 봐야 알지. 하. 이 여자가 진짜. 아내가 그 부인 머리채를 잡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손바닥이 먼저 날아갔어요. 짝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리더군요. 아내는 주춤하는가 싶더니 바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들에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뭐야, 지금 사람을 때려? 여기 CCTV 다 있어.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고소해. 나도 오늘 할 거 많으니까. 우선 동네 사람들한테 이 호부의 실체부터 보여줘야지 않겠어? 남의 남자나 꼬시고 다니는 더러운 년이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아? 이거 다 명예훼손이야. 내가 고소 못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아내였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그래. 당신이 지금 명예를 얘기했어? 그래. 나라고 못할 줄 알아? 당신 꼴을 봐. 당신 지금 어떤 꼴을 나한테 들켰는지. 나 한 명뿐이면 말도 안 해. 당신 불륜남 와이프까지 여기 와서 다 본 상태라고.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들이 찾아왔지 내가 찾아왔어? 그때 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 태도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 다들 진정하시고요. 이러지 마시고 다들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합시다. 여기서 이러면 얼굴만 팔리고 사장님만 손해예요. 제가 왜 손해입니까? 그야 소문나면 형님 가게도 타격이 있으실 거고, 사모님도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드실 거고요. 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입에 올리지 마. 네가 뭔데 우리 애를 얘기해? 그리고 내 가게에 타격이 있든 말든 네 센터만 하겠어. 제 말은 그러니까 어른답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제가 성의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1,000이면 되겠어요? 저는 그 순간 진짜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들켜놓고 흥정을 하다니요? 제가 돈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한 것 자체도 너무도 모욕적이었죠. 1,000? 지금 돈으로 퉁치겠다고?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저 이래봬도 센터장입니다. 최 사장,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아니지. 1,000만 원? 내가 돈 원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그럼 5,000 어떻습니까? 대충 여기서 해결 보는 걸로 합시다. 그 정도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5,000이라고요? 우리 집사람 값이 5,000입니까? 아니면 제 명예값이 5,000입니까? 그거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당신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건 바뀌지 않는 진실인데. 그때 그 부인이 옆에서 그러시더군요. 당신 그거 어디서 나온 돈인데? 그 5,000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 진짜 있는 거야? 당신은 좀 빠져. 우리 애 학원비 못 준다고 소리 지른 게 지난달이야. 근데 5,000만 원이 어딨어? 너 이 새끼 돈 있으면서 네 새끼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 상간녀한테 쓰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 대신해 주는 돈은 안 아깝고? 이 미친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직업상 자주 들고 다니던 거였죠. 그걸로 등판을 위에서 아래로 쭉 갈랐습니다. 좋은 옷이라 소리도 아주 시원하게 나더군요.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종일관 뻔뻔하던 얼굴이 그제야 망가지더라고요. 저와의 관계가 파탄난 것보다 고가의 물건이 망가지는 게 더 괴로운가 봅니다. 야, 너 미쳤어? 그거 얼만 줄 알아? 알지. 198만 원. 3개월 할부로 긁었고 아직 한 달 남았어. 내 이름으로 산 내 물건 내가 버리는 건데 뭐. 네가 죄책하는 모습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 미친 새끼야. 당신 오늘 입고 나온 속옷도 내 카드로 샀더라. 그것도 벗어놓고 갈래? 아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일그러진 표정으로 저를 봤죠. 저는 슬쩍 시선을 바닥에 있는 아내의 명품 가방으로 보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는 가방을 확 낚아채 자기 품 안으로 숨기더군요. 그것도 내 카드로 산 거니까 내놔. 안 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줬으면 끝이야. 줬다 뺏어간 건 네가 먼저 했어. 두고 봐. 넌 앞으로 계속 뺏기기만 할 거야. 내가 줬던 거 다 돌려줄 각오나 해. 저는 그 사람들을 호텔에 그대로 두고 나와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채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카드도 전화도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큰일이 났죠.
게다가 집 비밀번호까지 바뀌어서 집에 출입조차 못하게 됐거든요. 그 남자는 자기 아내한테 팔목을 잡힌 채 로비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었고요. 제 와이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방으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는 구석진 곳에 가서 있더군요. 주차장을 나오는데 백미러로 그 광경이 보였습니다. 남 부끄러운 일을 왜 하는지, 자기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 어째서 저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죠. 사흘 뒤에 서류 2장이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어이가 없게도 아내가 먼저 냈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세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이없게도 그 다음은 노인학대 신고 조사 통보였습니다. 정신 나간 여편네가 자기 남편이 시어머니를 방치하고 학대했다며 신고를 했답니다. 아마 이혼소장에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니 어떻게든 해보려고 저희 어머니를 끌어들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불륜남의 부인을 상대로 아내가 폭행 고소장을 보냈더군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간 함께 지낸 여자가 맞나 싶더라니까요. 사이가 틀어지니 완전히 돌아서 버리더군요. 그리고 곧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정비소 사장 있잖아. 지 어미 갖다 버렸대. 며느리가 3달을 수발들었다며? 고생은 며느리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부모도 와이프도 버린다니 천벌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 엄마 수발드는 걸 왜 와이프한테 시키냐고. 단골 몇 분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셔터를 안 내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도 6시에 문을 열었어요. 이런 때 문 닫으면 진짜 죄 지은 놈 되는 거니까요. 손님이 물어보면 눈 안 피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사장님, 저기 그 소문 말인데. 예, 저 조사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전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네요. 네, 조사받는 건 사실인데 제가 어머니며 와이프며 버렸다는 건 거짓입니다.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혼 소장 받고 나서 변호사에게 연락했더니 변호사가 못을 박더군요. 사장님, 동네방네 떠들면 안 됩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됩니다. 말할 때에만 말하세요. 어디에 말합니까? 경찰 조사 자리 그리고 증언해줄 딱 한 사람, 아내분께 표창장 드렸다는 그 부녀회장한테만 자료 보여드리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부녀회장님한테 호텔 예약 내역이랑 카드 결제 내역, 그 남자랑 같이 나온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손을 떨더군요. 내가 상준 사람이 이 사람이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너무도 명확한 증거에 부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결국 소문은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처럼 행동하던 아내는 숨어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면서 재산 목록을 뽑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오던 재산세 고지서가 3년 전부터 안 왔더군요.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순댓국 팔아서 사신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기신 재산이죠.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3년 전에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 이름이 그 남자 누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하면서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뽑았는데 3년 전 그 몇 달 동안 어머니가 모아두신 적금이 계속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빠진 게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500, 1000, 2000씩 나갔더군요. 그러다 빌라 판 돈이 들어온 달에는 아예 계좌를 갈아탄 것처럼 싹 비워졌고요. 은행 직원이 그러시더군요.
이 시기에 창구에 오신 분이 매번 같은 분이세요. 위임장 갖고 오셨네요. 누굽니까? 며느리분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그때는 아들인 저조차도 못 알아보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다 합쳐서 3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5시에 나가서 순댓국 팔아 30년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에도 장갑 안 끼고 일하셨습니다. 장갑 끼면 손이 둔해져 국자를 못 쥔다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나중에 다 나왔습니다. 그 남자 센터 확장하는 데 들어갔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30년 판 국밥값으로 저 인간들이 요양센터를 늘린 겁니다. 그게 상간녀 남편 돈인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든 뺏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이거 되찾을 수 있어요? 이미 남한테 넘어갔는데요. 됩니다. 치매가 심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분이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예요. 무효인 계약에서 나온 등기는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소송을 걸면 되나요? 아니요. 그 사장님은 아드님일 뿐이라 어머님 재산 문제에 나설 자격이 없어요. 먼저 성년 후견인 선임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장님을 어머님 대신 결정할 사람으로 지정해주는 절차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 걸립니다. 대신 그동안 저쪽이 팔아넘기지 못하게 가처분부터 걸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첫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소송보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제 재산보다 어머니 재산이 먼저였으니까요. 법정에서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3달 동안 모신 사람입니다. 대소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정에 호소하는 아내 앞에서 저는 서류를 보여주며 딱 사실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아들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도장은 어떻게 찍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5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저기 정비소 사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만 저는 아내분이 다니는 요양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분이 봉투에서 근무일지 사본을 꺼내셨습니다. 3년 전에요. 어머님 계시던 그 빌라 앞에 센터장님 차가 낮에도 자주 서 있었어요. 제가 그 근처 어르신 댁 방문을 다녀서 매번 봤어요. 한 번은 2시간씩 있다 나오시는 것도 봤고요. 그걸 왜 말씀해 주십니까? 사실 그거 말고 더 큰 일이 있는데 저희 센터 서류가 이상해요. 가지도 않은 어르신 댁에 갔다고 사인을 하는 일이 매달 있었어요. 그거 나랏돈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시키니까 했는데 이게 몇 년째예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둘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걸요. 그 무렵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런데 그날 자꾸 손으로 목을 더듬으시더군요. 뭘 찾으시는 것처럼요. 간병인이 그러셨습니다. 어머님이 예전부터 자꾸 목을 만지세요. 뭐 걸고 계셨나 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치매 초기에 제가 목에 걸어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많이 쓰시는 그 효도 라디오요. 트로트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트로트만 들으면 좀 활발해지시는 것 같아서 사드렸죠. 그 라디오는 녹음이 저절로 돌아가는 물건이라 카드가 금방 찼습니다. 사흘이면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지훈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훈아, 그 할머니 라디오 카드 가득 찼다고 하시면 네가 새 걸로 갈아드려. 아빠가 여기 상자에 10장 사놨어. 찬 건 어떡해? 찬 건 그냥 여기 상자에 모아놔. 나중에 아빠가 정리할게. 그때 9살, 10살이었던 애가 그걸 꼬박꼬박 해줬습니다.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카드를 갈아 끼우고 찬 카드는 상자에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그 12장은 어린애가 3개월 동안 할머니 목에서 빼서 모아둔 겁니다. 그 애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죠. 그러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 시끄러운 라디오 좀 갖다 버려. 하루 종일 트로트 나와서 머리가 아파. 어머니가 저거 좋아하셔. 좋아하긴 뭘 좋아해. 어머님 저거 켜놓고 주무셔. 그리고 저 카든지 뭔지 저것도 다 갖다 버려. 지저분하게 왜 저런 걸 모아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렇게 대답하고는 못 버렸습니다. 어머니 목에 걸고 계신 걸 어떻게 뺐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고 난 뒤에 라디오랑 카드를 다 모아서 가게 창고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틀어봤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니까요. 그걸 듣지 않아도 어머니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수발드는 기간에도 그 남자를 만나지 않냐고 불륜남의 부인이 물었던 게. 저는 그 길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 그 라디오랑 카드 12장이 3년 전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카드를 확인하는데 어느 순간 트로트 소리 사이로 남자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싫다. 나 약 아까 먹었어. 안 드셨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 못해요. 그냥 하나를 더 드세요. 안 먹어. 나 자꾸 잠만 오게 하는 약이야. 너 나 재우려고 그러지? 어머님, 어차피 나가서 무슨 말씀하셔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잠이나 주무시게 수면제나 좀 드세요. 네? 그러더니 곧 투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가 캑캑하는 소리를 내더군요. 먹기 싫은 약을 억지로 먹어 그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치매 걸린 집에서는 치매 어르신이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안에도 도어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잠시 나가는 건가 싶었던 아내는 그 이후 3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대낮에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본다고 해놓고는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는 밖을 돌아다녔더군요. 뭐하러 돌아다녔는진 이야기 안 해도 뻔했죠. 그리고 다른 카드에 제가 원했던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 성호 씨가 시킨 거예요. 병원비 신청하는 서류예요. 우리 성호가? 네, 아드님이요. 여기랑 여기 찍으시면 돼요. 손 이리 주세요. 그리고 도장 찍는 소리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러다 부스럭거리다 어머니가 잠에 든 듯 했습니다.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륜남이었죠? 서류만 맞춰놓으면 돼. 어차피 치매 노인은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래도 나중에 남편이 알면 어떡해. 알긴 뭘 알아. 그 사람 하루 종일 차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등기부 뗄 생각도 못할걸? 그리고 그 전에 다 털어먹고 이혼하면 되지. 하긴 그 인간은 내가 어머님 수발 들고 있다고 완전 저자세거든. 그거 참 편한 남편이네. 두 사람이 또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신 그날이었습니다. 신랑이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놔라. 이건 놔. 어머니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119 부르는 소리가 나기까지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20분 동안 무슨 소리가 났는지 아십니까? 전화통화 소리였습니다. 나 어떡해? 지금 신고하면 나 조사받는 거 아니야? 아니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 말에 제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눈에는 제가 쓰던 무겁고 날카로운 공구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살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군요.
제 어머니 수발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다른 요양원에라도 보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수발 들겠다고 한 건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되니 더 화가 나서 미치겠더군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이 녹음기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녹음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닙니다. 어머님한테 직접 한 말은 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나 신음소리 같은 것도 됩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끼리 나눈 대화는 법정에 못 냅니다. 대화에 안 낀 사람이 몰래 녹음한 거라 그래요. 그럼 그건 쓸모없는 겁니까? 아니요, 법정에 못 내도 아주 좋은 무기긴 하죠. 저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이랑 구청에 부정수급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분 증언이랑 서류가 붙었고 결국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니까 그 센터 장부가 통째로 열리더군요. 가지도 않고 같다고 꾸민 방문 요양이 몇 년간 수백 건이었습니다. 결국 지정 취소되고 수억 원을 토해내게 됐고 사기로 수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내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에 실습 서류부터 그 남자가 만들어준 가짜였더군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자격증부터가 거짓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머니의 빌라와 적금 3억을 되찾았습니다. 계약 당시 어머니가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국 빌라는 어머니 이름으로 돌아왔고 3억은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저를 상대로 낸 노인학대 신고는 녹음기 앞에서 바로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학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났죠. 조사관이 그 녹음을 듣더니 아내를 쳐다보는데 아내가 벌벌 떨더군요. 그리고 그 불륜남의 아내분한테 제가 가진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그분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 남자 명의 재산을 절반 넘게 갈라 가져갔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재판은 그 뒤로도 한참 갔습니다. 두 사람한텐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노인복지법 위반, 그리고 무고죄가 나란히 붙었습니다. 나랏돈 빼먹은 게 액수가 커서 형이 무거웠습니다. 둘 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이미 정리됐습니다. 먼저 소장을 낸 건 그 사람이었지만 잘못한 사람이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 청구는 기각되고 제가 낸 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산 나누는 것도 그 사람한테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빼돌린 돈을 미리 받아간 몫으로 계산했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니 아내는 재산을 어떻게든 가져가 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님을 석 달 모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인정해 주셔야죠. 그때 재판장님이 아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밖에 돌아다니는 걸 돌봤다고 말하긴 힘들죠. 그 말 한마디로 아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자한테도 제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돈 5천만 원, 그거 필요 없었어요. 1,000만 원뿐인 상간자 소송이라도 그 남자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낙인을 찍어주고 싶었거든요. 어딜 가서도 불륜남 딱지가 붙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호텔에서 있었던 일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인은 폭행으로 벌금을 좀 내셨고 제가 코트 찢은 건 할부가 남은 제 명의 물건이라 훈방으로 끝났습니다. 대신 아내는 그 부인한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물게 됐죠.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부품 사러 갔다가 법원 앞을 지나가는데 계단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더군요. 전처였습니다. 그리고 전처에 불륜남도 있었습니다. 차창문을 조금 내렸더니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안 됐어. 네가 나 꼬셨잖아. 네가 서류만 맞추면 된다며. 웃기지 마. 서류에 도장 찍고 사인한 건 너야. 다 네 이름으로 나갔어. 난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남편도 잃고 애도 잃었어.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네가 남편 버린 거지 내가 버리랬어? 그리고 그놈의 시어머니 얘기 좀 그만해. 그 소리 이제 지겨워 죽겠으니까. 그리고 뭐 너만 잃었어? 나도 다 잃었어. 너만 안 만났으면 내 센터들 다 넘어갈 일도 없었다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꼴인 줄 알아? 뭐? 야, 이 새끼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이야? 언젠 우리 둘 다 이혼하고 같이 살자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 같은 여자랑 어떻게 살아? 너 지금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지켰는지 모르지? 남편 배신한 불륜녀에 시어머니 재산 노린 파렴치한 년에다가 시어머니 방치하고 수면제나 먹인 노인 학대범이야. 너랑 결혼했다가는 나까지 똑같은 사람 취급당한다고. 그게 내 탓이야? 그리고 재산은 네가 노렸지. 너야말로 나 이용하고 이제 와서 버리는 거잖아. 내가 그냥 곱게 버려질 줄 알아? 아무것도 없어도 너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네가 뭘 하든 내가 옆에서 너 괴롭히면 네가 버틸 수나 있겠어? 뭐?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난리야. 야, 아직도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서로한테 뜯어먹을 게 없어지니까 남는 게 그것밖에 없더군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요. 사랑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차에서 내리진 않았습니다.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걸 잠깐 보다가 깜빡이 켜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살이 쭉 빠지고 화장기도 없더군요. 예전처럼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여보? 누가 여보야? 우리 이혼 판결 난 지가 언젠데. 나 갈 데가 없어. 진짜 없어. 나 좀 살려줘. 불륜 들켰을 때 용서 빌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그땐 엄청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뭔 헛소리야. 그때는 내가 뭘 몰랐었고. 하긴 그땐 별 볼 일 없는 남편 버리고 돈만 챙겨서 그놈한테 가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왜? 뭐 버린 거 다시 보니까 있어 보여? 내가 그렇게 만만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힘드니 어쩌니 난리야? 옛날처럼 힘들다고 하면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난 이제 당신한테 아무 미련도 없고 오히려 악감정밖에 없거든. 아내가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더군요. 화도 안 나고 불쌍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이 우는 걸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식으면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게 제일 무섭더군요. 여보, 난 진짜로 잠깐 방황한 것뿐이야. 방황이고 뭐고 간에 난 이제 당신하고 엮일 생각 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찾아가려면 당신 그 바람났던 남자나 찾아가. 냉정하게 말하고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뭐라고 하는 게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그 사람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로 입을 막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진짜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얘기를 2번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부모님이 남기신 물건은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말을 잃으신 뒤에도 끝내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